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역풍을 재촉하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최고위 사퇴설이 돌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문제도 들었죠. 이에 선관위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내일입니다. 국회 상황 어때요? 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탄핵 사유로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군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도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과방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전제로 한다며 계엄 당시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관련 제보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관심은 내일 표결 결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데요.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만 7명입니다. 찬성 의견을 밝힌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 윤석열이라는 피켓을 들고 탄핵 동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먼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요 과방위도 열렸고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담화를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날 못 들었어도 언론에 다 나오고 하루 종일 그 내용으로 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아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뉴스를 안 봅니다, 의원님. 지금 되니까 뭐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이 후회됩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 발표하셨는데 담화문 한번 보셨어요? 네, 방송 봤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예.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지만 농림부 장관은 장관을 된 것을 후회한다. 행안부 차관은 어제 담화에 대해서 국민 생각과 간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경철 위원, 일단 오늘 야당의 질의는 어제 담화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반응을 보는데 좀 집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담화는 또 그저께 그 2분짜리 담화와는 완전히 톤이 달라졌죠. 그랬죠. 그저께 담화는
사과성의 담화였는데 어제 담화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계엄 선포가. 그래서 이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예.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장관들은 오늘 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장관들이 당시 국무회의에 상당수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좀 비껴가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들은 일제히 자신은 그 국무회의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예. 그리하여서 다시는 책임이 없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예.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은 어제 모든 국민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계엄 선포는 헌법에 적시된 것처럼 통치 행위 하나다. 예.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내가 하였고 그리고 그 통치 행위 과정에서 실탄을 쓴다든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본인이 법률가로서 어제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간다면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찬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건지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변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직접 변소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만 보면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다툼을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굉장히 법률가로서 법률 지식을 또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심리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표결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대통령의 담화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성관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이요. 성관이 사무총장이나 성관위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선관위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 상황 중에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좀 담화 내용 중 선관위 내용 평가하시겠습니까?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물 투표를 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그 선거 시스템에 의한 전산 장벽은 의미가 없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위법 위헌이죠. 네.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개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그 참가인이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담화에 대해서 어제 성관위가 입장을 냈고 오늘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선생님 글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못했다고 봐야죠. 못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 직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란 수계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벌써 이 담화문에서 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나와서 얘기를 할게요. 결국에는 이 선관위가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모든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는 부정선거다. 예. 이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망상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심취해서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발언들을 자양분 삼아서 이걸 확정해버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을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다 압니다. 결국에는 전산에 조작이 된다고 해도 수개표를 통해서 종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게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칠판에다가 몇 표를 기록한 거를 전산에 백서식으로 입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산을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해도요. 당선증이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개표 결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이건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확신을 가졌을까요? 결국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제도 확신을 가지고 이건 부정선거고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개선이 안 되니 내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던 나의 통치행위다. 예. 이거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고 국회는 문란시켰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란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 근데 이 내란을 자백하면서 탄핵 심판을 받아도 헌재 소장들이 이거 받아줄까요? 아니 내란죄에 대해서 본안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예. 차라리 그냥 심신미약으로 형은 감경될 수 있으나 이거를 내란죄로 안 보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성, 특히 국무위원들이 다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지성으로 봐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통령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말씀한 대로 이거는 망상의 수준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웅전 의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초기였었을 때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니까 매우 화를 내시더라.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고 있다.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본인이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우리 저 여당에 있는 의원들 만나뵌 의원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뭐 무슨 프로를 좀 봐, 누구 유튜버를 좀 봐, 예. 유튜브를 좀 봐. 예. 물론 그분들은 다 극우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글쎄요, 최 의원님, 김종혁 최고위원 말처럼 저 구구 유튜버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저도 뭐 극우 유튜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방송을 통해서 조금 봤는데 예. 뭐 그런 분들은 뭐 주장을 하시는 분이어서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죠. 그래서 예. 이번에 국정원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였다. 예. 그리고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뭐 이런 아주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서 좀 고치라고 얘기해서 국정원과 합동 점검이 있었다. 뭐 이런 보고도 올라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단순히 뭐 유튜브만 보고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겠죠. 어제도 예. 그렇게 담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만 봐도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도 뭐 조지아주 같은 데는 수개표 하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만 선거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만 선거도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수개표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예. 이로 인해서 선거 결과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외국 사례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는 개표 현장을 별로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개표 현장을 오래 가본 사람으로서 예. 개표 현장은 여러 사람들 특히 정당 창관인들도 있고 그렇죠. 해서 예. 부정이 있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조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동조자들이 일심동체로 그렇게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정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저보다는 한 1000배나 10,000배 정도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 그런 정보를 취합한 결과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예. 저는 좀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러나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원들이 부정 채용이 광범위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정 채용이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났고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견제기관이 되지 않는가 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 그리고 대법원이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3인의 선관위원이 이렇게 중앙선관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견제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또 국정원의 정보도 있고 하니 이런 의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의심이 계엄을 통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으므로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감시를 당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누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많은 선거 후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선관위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공시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여기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것은 이 선거는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압이나 이런 간섭에도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기관을 두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알면 중앙선관위를 흔들 이유가 없어요. 부장선관위는 지방선관위에서 이루어지겠죠. 만에 한다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수개표를 통한 많은 그런 결과들을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아무리 해킹해봤자 선거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정원도 지금 비밀번호가 1, 2, 3, 4, 5 그게 무슨 해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해킹은 비밀번호를 100자리를 걸어놔도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까? 비밀번호가 허술하다고 해킹이 안 된다고요? 비밀번호가 더 많이 걸려서 해킹은 더 잘 돼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ABC도 안 맞고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돈벌이 하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본인들 돈벌이 하려고 그냥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빠져서 이거를 불법 계엄을 해버렸다. 이거를 어떻게 이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과방위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오늘 나온 발언 중에 이 발언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어준 씨가 한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체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도 있었고 진술도 있었는데 오늘 김어준 씨의 발언은 더 나아가서요. 암살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다 확인된 것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글쎄요, 소장님. 암살조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주장 자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르익고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니나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제보의 내용을 일단은 섣부르지만 이야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계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내일 표결이 있지만. 근데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국민들한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모를 제2의 계엄의 시도 부분은 이 정도의 계획까지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일 있을 표결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의 직을 즉시 정지해 주는 것들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예. 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출석해서 아직 이 완전치 않은 내용들을 아마 뭐 과방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저 폭로를 한 건데 주장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흔들어 놓을 심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고려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저것보다 더한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면 예. 저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총살이고 뭐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런 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나 할 말이지 저런 말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갖고 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예. 더구나 저런 분이 굉장히 저분이 사실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청남동 술자리 사건 그런 얘기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해서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뭐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사실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국회가 저분을 상임위에 불러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일 있을 탄핵 소추안 표결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조금 찬성표를 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그냥 호소로서 내일 정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 찬성을 통해서 국민이 엄중함을 주권자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호소를 하면 되지. 저 김어준 씨처럼 저렇게 평소에도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을 만한 그 좀 해괴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을 굳이 국회 상임위에 불러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굉장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 유언비어일 가능성도 있는데 저분도 사실 확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를 깔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분을 저렇게 상임위에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거의 뭐 국회 방송은 거의 인터넷만 치면은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저 국회 상임위 생방송 되는 것을 저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한 언사를 그대로 생방시킨다는 것은 예. 국회의 책임을 매우 방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예.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도 호소를 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계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찬성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김어준 씨를 저렇게 상임위에 불러서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저는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입장 나온 걸 보면요.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실 확인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시선이 다 국회로 가 있는데 국회 저 자리에서 저런 근거가 없는 부족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 책임을 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7일날 표결에 참석 아예 안 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행위부터 반성해야죠. 오죽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무슨 담화를 했습니까? 나 통치행위다. 그게 무슨 내란이냐. 억울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한번 내가 통치행위면 비상계엄은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뭐 어때? 군 무력을 사용해서 선관위든 누구든 내가 하는 것은 내 통치행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 자체의 내용이 이런 작전이 있었다고 하는 제보가 나왔다는 것이고 언론에 보면 이게 정보사의 뭐 어떤 뭐 요원에 의해서 제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 하원이죠. 브래드 셔머라고 하나요? 저 브래드 셔먼 미 외교위 아태위원장 하원 의원인데 최근에 JTBC MBC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국도 정보 수집을 한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라는 건 뭐냐면 자해의 어떤 이런 공작들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미 하원 의원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믿을 수는 없으나 근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 하면 제가 막을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대통령이랑 손잡고 뭘 했습니까?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김어준 씨가 확인 안 된 제보를 했다고 비판한다? 저는 그거는 좀 그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 CG를 보여드렸는데 저희 MBN 국회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보자가 정보사 요원을 제보자로 특정한 것 같다. 사실관계 확인에 접촉 중이다라는 거를 한번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예하의 HID라고 북파공작원을 가지고 있죠. 조금씩 글쎄요. 저희 보도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맞는지 또 저것이 또 구체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자세한 보도 내용은 저희 이어진 뉴스 7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여기서 김어준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폭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더 악마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사살도 끌어들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가장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빨리 나서서 당신이 빨리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찬성표 찍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한동훈 사살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사실을 앞세우는 거죠. 저분이 유튜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두갈식으로 그 독자들이나 청취자들한테 접근을 하면 바로 끌려오는구나 다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사살설을 바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뉴스를 딱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 재주꾼인데 하지만 이분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나서는지. 선동에 가까운 것이죠. 김어준 씨의 얘기는 항상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또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막 사실 여기에 별로 그것이 없는데 사살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법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지만 헌법상 즉결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사살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대번에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역시 모든 세력을 악마화해서 빨리 그 탄핵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빨리 재판에 넘겨서 엄중 처벌하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 씨의 의도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 씨 관련해서는 진영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갈리죠.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 그럼 서소연께서 보시기에 저 발언이 앞으로도 뭐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지금 MBN 취재로 드러난 거는 정보사용이고 HID면 거기에 지시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예 이거는 뭐 허위다, 가짜다라고 규정하는 거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좀 가한데 이건 음모설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불법계엄을 목도하고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11일째가 되죠. 무정부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거부를 했는데 배우자 김건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계엄 내란의 피자로 만든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엔 야당의 폭주, 여러 가지 예산, 뭐 발목 잡기, 탄핵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배우자에 대한 끊임없는 특검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압박이 셌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엔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힘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한 길을 선택했다는 점은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지난 4일간 관저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와 떨어져 있겠습니까?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뭘 했겠어요? 담화문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비상계엄을 잘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책임도
그동안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더불어서 예. 충분히 물을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파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대국민 담화 좀 간략하게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조치는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담화가 있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1%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최경철 위원께서는 저 지지율 11% 숫자를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뭐 대통령께서 하신 행동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왜 내가 이렇게 조금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을 했죠.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국회의 입법행포 그리고 탄핵 난사 이러한 것들이 모든 국가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 거기에 또 예산까지 4조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를 깎으면서 행정부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서 상권 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을 계엄의 정당화 요인으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일견 보면 저 호소는 정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저것이 계엄으로 직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11%라는 지지를 보내는데 뭐 실제로는 11%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고 더 높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1%라는 지지율은 대통령께서 한 50% 가까이 득표를 하셔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것에 뭐 4분의 1 토막 이하로 난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저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런 호소를 좀 더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셔서 그리고 좀 더 자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셨으면 담화 같은 거요? 담화 같은 것을 좀 더 자주 하셨으면 저것이 호소로 먹힐 수가 있었을 텐데 저것을 계엄을 하고 나서 계엄에 대한 정당화의 명분으로 저 말씀을 하시니 국민 수용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국회도 조금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 심한 행동들을 좀 하였구나. 일부 국민들은 그런 생각도 하였을 겁니다. 국회가 저렇게 심하게 했어. 저렇게 행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했던 거야.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방어 기제가 계엄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국회가 매년 저렇게 예산을 깎고 준예산을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갖고 힘겨루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런 입법으로 갖고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심이 조금 더 있었다면 좀 더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위기에 빠졌고 국민들도 굉장히 심기가 매우 어렵고 이 연말에 경기가 나빠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이 들어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그 정당화의 명분으로서 계엄은 부적절하고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탄핵 지천의 4%였다고 합니다. 뭐 물론 헌재로 가게 된다면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법리에 따라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저런 국민적인 여론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아니 뭐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전광판 안 본다. 지금도 안 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현상만 제가 분석을 하면 11%라는 수치는 전주 대비부터 해서 5%씩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9, 16, 11인데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제의 담화가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시기상. 시기상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거의 극우 유튜버들이 이 불법 내란 계엄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그냥 짜깁기해서 총화로 어제 발표한 수준이에요, 담화문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들었을 때 그거 얼마나 보겠어요.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버들을 하는 사람들. 거기만 빼고는 다 국민들은 이제 돌아설 겁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한 자릿수로 다음 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토요일 날 탄핵 소추는 가결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다. 예. 나머지 한 3, 4% 정도의 골격, 뼈대만 가지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예. 본인이 시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자리에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마지막 가는 길에는 본인이 모든 거를 부족해서 잘못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서 평온한 삶, 예. 기본권에 침해됐던 부분들을 돌려드리겠다 하는 게 이 결자이지의 모습인데 끝까지 싸우겠다. 예. 라는 것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가 이 현장에서 공론이 분할돼서 싸우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보다 더 낮은 수치를 찍을 공산이 크다. 예.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75%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권, 인사권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권 건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요? 권성동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검사 출신이어서 예. 법률가로서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생각들이 좀 많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법상 권한이 정지되는 그날까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거부권은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 국무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예. 사전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저것을 거부권을 대통령께 올리겠습니까? 저 승인을 올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것은 내일까지도 아마 국무회의가 개최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부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또 국무위원들을 국회가 계속 부르겠죠. 내일까지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거부권은 행사하기가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어떤 이걸 가정하더라도 만약 대통령이 중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중범죄자라도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무려 5년 2개월의 재판을 끈 끝에 어제 마침내 최종심을 받았습니다. 예. 5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형사사법 체계가 그만큼 긴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보장하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방어권으로서 보장되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예. 5년 2개월 동안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국민들도 저 말을 들을 겁니다. 이 사람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예. 어떤 논리를 펼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을 계속 하여야 하고 국민들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향후 또 어떤 선거가 있든지 거기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경쟁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예. 어쨌든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은 그것을 한번 들어봐야 한다. 저는 이런 절차가 앞으로 행해져야 하고 예단과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서 범죄를 자백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것이죠. 저는 예. 국민들께서도 아주
그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제대로 잘 풀어보시라고 봅니다. 예, 뭐 물론 혐의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방어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헌재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도 작성하고 재판까지 생중계를 뭐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권 얘기를 하시니까 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회한이 든다고 그럴까요? 최영철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이 야당 대표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자 취급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처럼. 그래놓고 방어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장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각 어떤 범죄 피제에 대해서 무죄 추정으로 가시지. 이제 와서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니까 무죄 추정 방어권을 얘기하는 거 참 좀 궁색하다라고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생중계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뭐 이제 개인 윤석열로서의 법적 다툼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으로서 예.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야당 대표든 조국 저 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정치인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정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이 내란 수의 피해자가 돼서 지금 법적 다툼을 하겠다면서 저에게 자리를 버티고 있고 안에서의 국민의힘한테 내란에 동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본인 살자고 대한민국 국정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부로 대통령 윤석열은 없다. 이제는 내란죄에 대한 방어를 위한 개인 윤석열만 있을 뿐이다. 라는 차원에서는요. 뭐 방어권을 하든 뭐를 하든 그에게 달린 일이겠으나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뭔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내일 결과가 나야 보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그 지위를 가지고 방어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저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와폰도 그렇고 조지호 청장이 오늘 영장 심사도 있었고요.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밤 왜 국회를 막아야 했습니까,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청장님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그 처단이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항이죠. 네. 그리고 좀 더 살펴봐야 처단에 되는 겁니다. 오늘 조지호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었는데 글쎄 오늘 등장하는 모습이 글쎄요. 보는 분들에 따라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청장, 서울 경찰의 수장이 포승줄에 묶여서 좀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몇 번 했다, 뭐 6번 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받았느냐도 뭐 혐의 입증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 계엄 사태가 일어났던 날 군인들이 다수 국회에 갔지만 예. 군인들은 사실 뭐 왜 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했다고 여러 복수의 군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떤 특정인들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명단이 있었고 그러한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진술하거나 국회에서 비슷한 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혐의가 내란으로 직결될 수 있는 진술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조지호 청장은 지금 그 여러 진술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여러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는 지시가 있었고 자신도 이행을 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예.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기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란으로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는 경찰을 출동시킨 이유가 질서 유지 차원 그렇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금 조지오 경찰청장의 발언이 일단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진술이 어긋납니다. 그러나 조지오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이행하기 어려워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예, 진술하였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를 먼저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지오 청장의 말이 맞다면 수사기관들은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예. 왜냐하면 국회를 무력화한다면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권력의 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계엄은 계속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취지로도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지오 청장의 진술 그리고 조지오 청장 진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를 시도를 하겠죠. 증거 확보를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예.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해냈느냐. 그것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터인데 조지오 청장의 진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확보한 증거 또는 대통령을 만약에 향후 신병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의 진술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맞춰와서 예. 이것이 만약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란의 아주 범죄를 구성하는데 한 발 나가게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조지오 청장의 진술은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조지오 청장에게 어떻게 지시가 갔고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갔느냐 아니면은 통신으로 갔느냐 예. 통신으로 갔다면 증거가 남아 있느냐 녹취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증거 수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혐의를 구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길고 긴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강제 수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터인데 어쨌거나 수사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하는 그 비화폰도 일단 수사당국 확보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초반에는요. 검찰, 경찰, 공수처 해가지고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간 한번 좀 걸리고요. 하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대통령실 압수수색은요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동안 이 압수수색 자체는 국가의 안보 등등을 이렇게 이유로 해서 관행적으로 이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걸 활짝 열어줄 대통령실 청와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끝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국수본이든 특수본이든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죠. 그 두 이제 사정기관들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지오 청장만 얘기하죠. 경찰청장입니다. 대한민국의 14만의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이죠. 예. 저분이 지금 나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있지요. 본인이 지금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몸도 아픈 상황이고 구체적이잖아요. 6번 통화했다. 그 비화폰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가 문제인데 5분간 서울청장과 들어갔다 왔다. 그리고 A4지에는 체포할 대상의 명단이 있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찢어버렸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한테도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안다 모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내란 수괴로 피해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금방 드러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뭐냐면은 수사의 혼선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비화폰도 압수가 됐어요. 비화폰은 통화량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통신 기록을 통해서 누가 통화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보가 돼도 명백한 정황 증거,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지오 청장의 이 부분들은 아주 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지시를 체포에 대한 지시가 일관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특전사령관 각종군. 예. 그 체포에 대한 명단이 똑같습니다. 거기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얘기했던 게 거의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 각자 각 방에서 증언을 하는데 입을 맞췄겠어요? 똑같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도 다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유독 내란 수계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로 이길 수 있는 피해자는 없다. 예. 저는 곧 드러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추측건대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들을 아마 국민의힘이나 불법계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동조 세력들은 북한 간첩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를 또 몰고 들어올 공산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수사 상황을 잘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랑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나눴던 얘기하고 별개의 소식처럼 보이는데 사실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가장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물이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했는데 언론에서 황금폰이라고 명칭을 붙인 전화가 있어요. 이게 대선 기간 동안 사용했던 전화여서 이 전화의 소재 여부에 대해서 명 씨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는 최초 진술을 그 전화기는 모두 아버지 산소에 버리라고 해서 비밀 폐기하여서 내가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진술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두 개 혐의로 기소를 했죠. 첫째는 김영선 씨와 관련해서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수수하였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 더 하는 게 공직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줄 것이냐 거짓 말을 하고 그로부터 2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일단 기소를 하였는데 이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 같더니만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검찰도 사실 검찰이라는 공무원 조직도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국이 급변하니 이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좀 검찰도 궁색하니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확대해서 휴대전화를 어디 있어 빨리 이렇게 내놔야 한다고 명태균 씨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사를 확대하는 취지로 갈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이를 통해서 뭔가 좀 자기가 앞으로 보석이라든가 이런 형사적으로 이득을 좀 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핸드폰에서 나올 여러 가지 윤 대통령 부부와 만약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들이 또 어떤 폭탄을 일으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녹취가 계속 나온다면 어쨌든 새로운 혐의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탄핵 정부하고 별개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을 더 따지면 윤활유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계엄을 통해서 내란 사태를 벌였을까?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6개월만 있으면 대법원 선고가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어떤 직권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저는 중심에 있다고 다들 생각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활동을 중단시켰고 에이펙 순방을 최초로 대통령 된 이후에는 본인의 배우자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치과를 했죠. 이런 사안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을 넘지 않았느냐. 예. 라는 것들은 결국 명태균 씨에서 촉발된 거예요. 명태균 씨의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연계가 더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터지기 직전에 결국에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가 결국에는 창원지검의 압박 수사가 황금포까지 나오면서 12월 2일 날 무슨 얘기를 했었죠? 명태균의 변호인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졌죠. 불법 계엄이. 이 연관성을 보면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아예 지금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는 예. 동떨어진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황금폰의 수사의 결과들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알겠습니다. 어렵다. 그래 보입니다.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당 상황, 내일 예정된 탄핵안이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홍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젯밤 한동훈 대표가 보신 것처럼 출당 제명 논의하기 위해서 윤리 소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예, 일단 그 어제 의총에서 일단 권성동 의원을 이제 원내 대표로 예. 이제 선출하는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이제 내란 자백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소란과 많은 의원들의 좀 반발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상계엄에 어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란 관련된 어떤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어떤 무죄 추정 원칙과 삼심제에 의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법률가인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자당의 대통령에게 내란 자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과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지금 이제 분노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윤리위를 소집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탈당 조치를 이제 하니까 어제 결국 결론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많이 일어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이 사안을 두고 친윤, 친한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에 또 다른 의원들 또 많은 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탈당 권유를 거쳐서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 처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국민의 큰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에 대한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신 의원님, 여기 신지우 부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대표 직권으로 한 적이 있다, 과거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전례가 있다는 거죠. 홍준표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안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제명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두둔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날의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가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도 내란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국민의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라앉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그리고 탈당과 제명이라도 해야 지금 당장 당에서 직무 배제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당에서의 뭔가 조금 더 명확한 행보를 메시지로 낼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죠. 근데 좀 그날의 의원총회에서도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당내에서의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정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급박할수록 하루하루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상황이 실시간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또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이 탄핵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보수 진영에서 우려했던 것이 분열? 이런 거 상당히 우려했는데 지금의 당 상황을 보면요. 어제 그 우 총장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줬듯이 한동훈 대표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을 주축으로 한 주류, 친윤. 상당히 크게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애국에서 말씀한 것처럼 2016년 때도 결국은 이 탄핵을 둘러싼 어떤 찬반 이런 어떤 그 의견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당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는 사실은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을 좀 찬성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컸습니다. 김무성 대표라든지 또 유승민 또 의원이라든지 또 재밌는 것은 권성동 의원도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소추위원까지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아주 이제 몇 분만 빼곤 좀 초선 의원들이 이제 탄핵을 좀 찬성하는 그런 어떤 기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아주 소수지만 이제 공천하고 관련이 돼 있는 한동훈 어떤 대표에 좀 가까워서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선 의원들이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는 달리 좀 뭐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2016년대와 같이 뭐 분당이 되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된다면 정말 극심한 어떤 당의 갈등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분당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신현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이탈표가 8명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고 여기에 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표결 참여 방식? 저번에 정족수 미달이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지난주에 표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약간의 간접적인 강압적인 분위기를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일 때 압박감을 좀 받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의원총회 내부에서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화장실만 갔다 와야 돼? 중진 의원님이 어디가? 표결하는 건 아니지? 이런 무언의 그런 소통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지자들이 어디 가시는 겁니까? 금방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표결일 경우에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이 의원은 뭔가 탄핵을 찬성하나? 그러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신표로서의 그런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요.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내일 10시에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의 탄핵 부결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유투표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의원총회를 동시대 시행을 해서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오늘 김재원 최고도 말했고 권성동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탄핵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만큼 내일의 그런 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의원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탄핵에 표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나.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표결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용기 있는 7명의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같이 부응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국민의힘 분위기하고 지금 두 번째 탄핵안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사실 좀 사례 위협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소신이에요, 소신. 죄송합니다. 그래. 이 말이 맞아. 내리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합니다.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 가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김상욱 의원이 있는 저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 곳인데 가장 가운데 정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다니는 그곳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저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표결 참여 방식도 그렇고 뭐 당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의 어떤 준비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이 표결 방식이 이제 당론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씩은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거의 다 정해진 상태에서 저런 의원의 저런 행동을 보고 이제 생각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좀 좋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보다는 좀 다양성을 좀 존중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것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표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면서 저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희들 당은 보면은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과는 달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막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만 좀 지켜보면서 본인의 어떤 소신이 탄핵이라면 탄핵의 어떤 표를 행사해도 되는데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또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주에 했고 또 이번 주에 하고 또 뭐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회기를 불법적으로 쪼개기를 하면서 하는 게 국회법의 대원칙, 헌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지금 탄핵 지금 표결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어떤 생각도 그렇지만 특히 또 패차를 들고 나온다는 이런 어떤 또 당의 좀 문화도 참 민주당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부분을 어제 잠깐 했는데 이미 백선희 교수가 이제 승계를 하면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한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 우선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랑 비유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까? 예. 아니면 국기문란을 했습니까? 뇌란죄 선동을 했습니까? 아주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가지고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 인식이 괴리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표결을 못하게 한 국민의힘이 지탄받아야죠. 그리고 내일은 부디 정상적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1인 독립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국민의힘이고 건전한 보수를 세우기 위한 자체의 노력이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 조국 대표가 어제 법정 구속영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금 선관위가 빠르게 평소보다는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백선이 13번의 비례대표 의원, 사회복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미리 준비가 된 것이고요. 아마 선관위가 그렇게 빠르게 대응한 데는 12.12 그 대통령의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가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의 작금의 하루하루의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표결이 되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예. 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물론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만 내란 1번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보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원칙으로 해도 혹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해보는 상황인 건데 글쎄요, 그거는 홍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첫 번째 탄핵안 처리된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대구시죠? 네. TK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은 당연히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이 계엄으로 인해서 반드시 탄핵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국가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특히 1,000명 이상의 어떤 수사와 200명 이상이 감옥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혹독한 어떤 보복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이후에 5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이런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불법 계엄이라 설사 할지라도 이 탄핵으로 등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많이 좀 있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하루 늦추고 탄핵안을 다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헌재에 가게 되면 그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한 차원인가요? 예, 결국에는 내일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다투게 되는데요. 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이슈나 아니면 명태균 이슈나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12.3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의 헌재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상하는 그런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탄핵안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1시간 앞당겨서 4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는 김여사 특검 재표결인가요? 이것도 있었으니까 저번보다는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도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게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당론을 결정할 것인지, 그러면은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할 것인지. 지난주에도 9시 넘어서까지 우원식 의장이 탄핵에 대한 투표 마감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을 기다리면서 여의도에서의 촛불 민심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망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내일은 표결을 좀 앞당기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차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여러 민심들이 또 집회를 통해서 마치 어쩌면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상황을 하여튼 요즘 하루하루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 또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예정된 시간은 4시입니다. 이제 본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작이 4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이탈표가 30표가 넘을 것이다. 이거는 뭐 본인의 전망이긴 한데 글쎄요. 홍 의원님,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 가결이 된다면 가결이 몇 표가 됐느냐, 몇 명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느냐, 이런 숫자도 좀 앞으로의 전국에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에 대한 어떤 참여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최고 지도부 어떤 사퇴 여부부터 당연히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과연 이제 결국은 이제 탄핵에 만약에 이제 찬성을 했다면 한동훈 대표와 어떤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동조하는 그런 어떤 분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는 것이고 해서 숫자에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결국은 표결 방식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투표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제 지난번처럼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숫자가 좀 차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자꾸 날짜를 잡은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토요일 날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에서는 이 토요일로 하지 말자 평일 날 하자 이렇게 몇 차례나 했는데 요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토요일로 이제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016년에도 한번 탄핵의 어떤 폭풍을 한번 지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뉴스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짜 뉴스 그리고 부적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동조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최순실 3조 이런 어떤 재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동훈 사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금 현재 막 그 선동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이런 어떤 상황에서 표결을 저는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결정은 하되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상황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탄핵 처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당 상황이 더 아까 분당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더 격화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분당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갈등의 어떤 트리거 역할은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뭐 저는 뭐 탄핵이 안 되길 기대합니다만 만약 탄핵이 돼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회 어떤 책임론부터 이제 불거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미 세 분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탄핵되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물러갈 뜻이 없는 것처럼 지금 대외적으로 비치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최고 지도부의 어떤 거취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을 막지 못한 어떤 최고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신임 내지는 어떤 비판 이런 거는
최고조에 뭐 이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담화를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또 그거는 뭐 나오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뭐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 최고 지도부에 있던 거치부터 해서 아마 당 내에서 많은 경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탄핵 정국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헌재로 가게 된다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재 심의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12.12 국민 담화에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 나 버티고 있다. 나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같이 목소리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헌재에 가서 심리를 다툴 때에도 결국에는 기각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권한대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또 경험해보는 또 다른 국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또 헌재 위원들 지금 6명이기 때문에 또 추천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위촉을 하고 그런 헌재 위원들이 심리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판결을 날 때까지의 그런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탄핵의 이슈가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조금은 완화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끝까지 반격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탄핵을 주장을 했고 근데 탄핵이 됐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되냐. 이게 친한계의 주장일 것이고 친윤 입장에서는 박근혜 때도 다 당대표 사퇴했다. 김민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사퇴하는 거다. 이 분열의 양상들이 실제로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원내대표 투표를 보면은 72대 34 아니었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 사람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지호, 김정혁 친한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2대1의 분포로 갈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분당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춥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때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님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헌정 중단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내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급하게 지금 굉장히 급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 원칙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반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사법 이런 처리 시한으로 봤을 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웃을 시키고 탄핵을 시켜서 빨리 대선으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탄핵의 지금 현재 속도를 굉장히 지금 빨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헌재 구성 면에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국회에서 추천할 세 사람은 한 12월 말 정도경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최고 빨리 진행됐을 때 한 12월 30일이나 뭐 이렇게 추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2016년도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박한철 재판관을 임명을 하려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선례가 돼가지고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이야기를 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등 해서 너무 지금 서르다 보니까 굉장히 탄핵이 오히려 더 뒤엉키고 그것의 어떤 과정의 어떤 정당성도 저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국가 전체적인 큰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도 크다 봅니다. 앞서 말씀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했습니다. 시기가 몇 달이 있죠. 헌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공격이나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누구를 가정해 놓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빨리 탄핵으로 추진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의 하루하루 경제, 외교,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친 대통령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보수의 지지자들도 그것을 원하실 거고 그런 면에서의 국회가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탄핵 표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도 늦었지만 빠르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가보지 않고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저는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캔디데이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어떻게 재건하면서 미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떻게 박빙으로 갈 수 있을지 저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뭔가 피해 의식 그리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의 더 그런 잘못들이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